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조금만 빨리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새벽에 파월 의장이 발언하면서 뭔가 연설에서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는 단어 몇 가지를 언급했었습니다. 범피하다라던가 이런 단어들.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 찍으려고 했는데 2차전지 하락이 더 심각해서 그 영상을 찍고 이제 저녁에 이 영상을 올리는데요. 벌써 나스닥이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따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때는 장점이지만 어떤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금리를 못 내리는가? 경기가 좋아서 소비가 좋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파월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아름답고 이제 의미를 고급스럽게 말하는 와중에 이 단어를 갑자기 왜 쓰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저는 이제 범피하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가끔씩 이 단어를 바꾸던가 변곡점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아니면 본인이 알 수 없다. 불안정하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연준의 심리를 파월 의장에 가끔 쓰지 않던 단어들이 튀어나왔을 때 그때 봅니다. 물론 범피하다 단어가 과거에 한번 썼었던 거다가 최근에 다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의미가 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중립금리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도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좋은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인플레 언제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이 범피하다라는 뜻도 울퉁불퉁하다라는 뜻으로 물가가 슬라이드하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튀어 올랐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신경 쓰인다 이런 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상승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보는 의미로 범피하다를 하는 겁니다. 울퉁 내려온다 이거거든요.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살짝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거고 어쨌든 튀어 오르는 것 자체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린다는 신호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정상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속도보다 늦춰봐야 되겠죠. 이거 혹시 물가 뜨는 거 아니야?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시장이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증시가 조금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 정책이 실수였다라는 거죠. 그럼 파월은 안 그래도 트럼프 압박에 못 이기겠죠. 물러나야 될 겁니다. 아직은 물가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현으로 범피는 단어를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민자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안정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쫓겨나면은 이민자로 인해서 이제 노동시장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럼프 정책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 말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관세를 올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갑니다. 연준이 금리를 먼저 내리면 안 되겠죠. 트럼프가 하는 걸 다 보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되겠죠. 연준이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도 어려울 거고 예상 가능한 지속적인 정책을 내기 쉽지가 않죠. 뭐 3개월마다 내린다던가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시장이 예상하기 어려워지니까 채권도 예상이 어려워질 거고 주식시장도 예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트럼프의 연준 개입에 대한 불안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 보고 연준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였잖아요. 앞으로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서 약달러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세를 올리면요 재정 수지가 개선되면서 강달러가 됩니다. 감세를 하면은 다시 약달러가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 랜덤값 사이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달러가 될 거냐 약달러가 될 거냐를 연준에게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다 연준 탓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36%로 과거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상치를 보면은 12월에 내리던가 1월에 내리던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한다라 보고 있는데 만약에 두 번 다 안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리스크 있는데 이렇게 보겠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느리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꼬여버렸을 때 이제 앞으로 연준과 재무부 간의 갈등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최종 2번 정도 하는 게 지금 예상 계획이거든요.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느려진다? 한 번만 한다? 그럼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가를 보면은 트럼프 효과가 발생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물가가 범피해집니다. 트럼프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PPI가 올라서 지속적인 물가 하락으로 볼 수 없게 됐어요. 생산자 물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다시 떠오른 추세가 됐어요. 아마 이걸 가지고 범피하다라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2달 이상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번 달 거만 특수하게 튀어오른 거고 원래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 이런 정당성이 생기겠죠. 어쨌든 이번 달 PPI 때문에 지금 한 타이밍이 늦어졌습니다. 식품, 에너지, 교통을 제외한 PPI를 보면은
바닥은 작년 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물가가 상승 중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M2가 증가했어요. M2가 증가하는데 당연히 물가가 잡히길 바라는 건 좀 욕심인 거죠.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가 않았는데요. 서서히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PPI처럼 식품과 에너지가 섞여 있어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CPI도 이번 달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영향이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조금 곤란해지겠죠. 이 지표를 좀 더 확인해보고 나서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생산자랑 소비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생산자는 원자재 상승 영향을 받는 중간 수요, 최종 수요에게 판매하는 가격, 서비스 가격으로 구성이 돼요. 최근에 서비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튀어오른 걸 수도 있어요. 산출 방식이 표본을 선정하고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두면서 기준 연도를 정하고 지수를 계산해요. 소비자 지수는 기준 연도 대비 가격 지수 추종하는 것도 이제 맞는데 판매 개수를 추종합니다. 저렴한 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도 CPI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느리거나 저렴한 물건이 잘 팔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CPI도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원 CPI를 보면은 식품과 에너지가 제외됐는데 물가가 더 이상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잡힌다라 말하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고 건설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겠죠. 침체를 말하는 거죠. 주택 가격을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하락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에요.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보통은 침체냐 아니면은 과열이냐 둘 중에 하나,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연준이 예상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월 발언 이후로 시장이 당황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트럼프 꿈에서 깨어보니까 인플레 문제가 다시 떠올랐죠. 인플레가 그래도 과거보단 덜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 내성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고금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금리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내성이 쌓인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에요. 인플레가 오면요, 금리를 올려서 빠르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에 정치적인 이슈, 전쟁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좀 많이 풀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갈아타야 되는 매물들이 있다. 버틸 수 있겠죠, 1년 정도는. 근데 만기가 오면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3년 정도 되면은 만기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만기 물량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공실이 난다던가 소득이 따라주지 못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좀 어려워지겠죠. 자동차 할부금리도 마찬가지겠죠. 1, 2년은 차를 안 사고 버텨도 되는데 3년 정도 되면 차를 사야 되거든요. 과거에 3% 이자 대출이랑 7% 대출 이율은 서로 타격감이 다르잖아요.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이 아마 내년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침체가 오고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서 대출이 안 터지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 보거든요. 모두가 안 아픈 연착륙이 오면 훨씬 좋은데 문제는 연착륙의 단점은 물가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척하다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실패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트럼프 임기 동안 감세 정책을 하면서 세수가 줄어서 재정이 악화될 겁니다. 재정 적자만큼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내년에는 이 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부 효율부인데 이게 공동수장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2조 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산의 30% 가까이 절약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2조 달러를 줄인다는 거는 상당 부분의 공무원을 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공무원을 해고하면 침체가 올 건데 그거를 좋아하는 정치인은 없겠죠.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경제인은 경제인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정치인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거고, 어쨌든 어느 정도만 합의가 된다면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공화당이 재정 적자 문제 없이 예산을 잘 꾸려가면서 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국가 부채를 견뎌내는 힘이 좋아지겠죠. 서서히 기준금리 떨어질 거고, 지금은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아지겠죠. 감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모델링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 머스크랑 트럼프가 조합이 됐을 때 그 이야기인데, 우려가 하나 뭐냐면 기업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머스크를 정치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벌써부터 머스크 행동에 측근들이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정치질과 이런 싸움에 유연하게 대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싸우면 싸우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트럼프 내부 싸움의 이슈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화당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결국 방출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란 대사를 만나고 젤렌스키랑 통화를 해서 평화를 얻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할 일이거든요. 머스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머스크가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트럼프의 선을 넘게 되고 트럼프가 여기서 기분 나빠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머스크도 위험해지겠죠. 정부 효율부가 나와도 머스크가 축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머스크 없는 트럼프 이기 우리 경제에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머스크는요 연결고리입니다. 트럼프라는 단점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연결고리인데 중국과의 연결도 해주고요, 전기차와 연결도 해주고, 코인과의 연결도 해주고, 젊은 층과의 연결도 해주고, 좌파 중에서 일부를 트럼프 지지자로 바꿔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했었습니다. 머스크를 내치면 이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고 트럼프는 고립되겠죠. 머스크가 없어지면 트럼프 주위에는 셰일업자들이 남는데요. 그리고 중립지대 러스트벨트에서 몰표를 받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업체같이 제조업자들의 요구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전기차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싶어해요. IRA 세액공제 줄이고 보조금 축소하고 이런 정책들을 요구하겠죠.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머스크인데 머스크가 오래 버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조금이 줄겠죠. 그리고 이제 관세로 중국을 때리면서 스플래시 타격으로 한국이 받을 겁니다. 그럼 한국은 트럼프로 인해서 손실이 더 커지겠죠. 미국도 잡힌 줄 알았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미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고 다른 나라는 가난한 상태예요. 이게 오래 가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무역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던가 아시아의 콩고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추가 상승하기에는 동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재무부의 옐런 장관이 마법을 많이 부렸잖아요. 유동성 마법을 부리면서 미래의 유동성을 현재로 많이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증시가 약간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키는 일론 머스크가 쥐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까지는 큰 지표들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다음 주가 더 많이 휘둘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